오늘은 초등학생 2학년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나누는 거로 할게요. 이거 외에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4학년 간담회 하면서 자료를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입시 뉴스는 조금 빼고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걸 좀 할게요. 수학을 잘한다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강연회를 들으시거나 하면은 그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개념이나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유형 어떻게 하느냐, 응용 어떻게 하느냐, 심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습을 어떻게 하고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가고 그런 이야기가 많으신데 중요하죠. 우리가 입시에서 이 지식을 측정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애들하고 달리 초등학교 2학년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어린 학생들한테는 지식을 습득해서 소화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 공부할 기초 체력을 이 시기에 길러야 되는 그런 미션도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이에요. 수학적 사고력, 학습하는 능력, 이해력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길러야 돼요. 이런 능력을 개발 안 하고 지식만 학습을 막 하고 있다. 일단 초등학교 2학년 또는 선행학습을 해도 초등과정, 중1과정 이런 데 거는 그렇게 개념이나 원리, 지식의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없이도 원래 개발됐던 능력만 가지고도 학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심화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능력이 있는 걸 가지고 써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작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고등학생이 되면 심화 문제가 아주 확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초등심화 어렵다고 해봤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고등심화하고는. 게다가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변별력을 위해서 최상위권 변별력 문제는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는 안 풀려요. 아무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듯이 양치기를 하고 많은 문제집을 풀어도 변별력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해요. 능력을 개발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고요. 그 사고력 안에는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문제결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결력을 포함해서 사고력이란 게 있어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게 고등학교 때 되냐? 바쁘죠. 바빠요. 저희가 해보면 저희 학생의 누나였어요. 고3 들어갈 때 못 풀던 문제가 2문제였대요. 고3 마칠 때까지 그 2문제를 못 풀겠더래요. 선행학습을 많이 했는데도. 킬러급의 문제 또는 중킬러 문제 몇 문제가 변별력 문제인데 그거는 1년 또는 2년을 투자해야 겨우 한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많고 머리가 말랑말랑한 이 어린 시절에는 능력 개발 안 하면 고등학교 때 그 바쁘고 머리가 좀 굳어있는 그 시기에 능력을 개발하느라고 생고생을 하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변별력만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사고력이 개발되어 있고 학습 능력, 이해력 이런 기초 능력이 개발되어 있는 학생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해도 성취가 훨씬 잘 돼요. 진도도 잘 나가고요. 심화 문제도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 있고요. 성적도 더 잘 나와요. 똑같은 시간을 해도. 비유하자면 능력을 개발 안 하고 지식만 공부하는 거는 도끼질을 열심히 하면서 나무를 베고 있는 거예요. 나무 베기 바쁘니까 막 더 빨리 쉬지도 않고 나무 베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개발하는 건 도끼를 갈아서 도끼날을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지만 낭비 같지만 그렇게 도끼날을 갈아서 그 다음 나무를 베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도 나무가 훨씬 잘 베져서 도끼날을 갈았던 이 시간이 몇 배의 이익이 있죠. 그런 식의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능력을 개발해 놓으면 진도도 잘 나가고 심화도 잘 되고 공부 성적도 잘 나가고 심지어 재미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별력을 위해서도 또 평소 공부를 효율성이 높게 하기 위해서라도 능력을 개발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 능력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 같아요. 어떤 태도요? 성장 마인드셋. 지금은 못해도 노력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요거 반대가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사람의 재능은 타고났어. 천재는 천재급이고 영재는 영재급까지 갈 수 있고 수재는 수재급까지 갈 수 있고 머리 나쁜 애는 해도 안 돼. 이렇게 현재 보이는 아웃풋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어차피 해봤자 내 타고난 재능의 한계까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고정 마인드셋이 이 사회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다 한 줄 세워져. 줄을 세워서 공부로도 줄 세우죠. 외모로도 줄 세우죠. 돈으로도 줄 세우죠. 많죠. 무슨 웃기는 재능으로도 줄 세우고 인싸 아싸 해가지고 사교성으로도 줄 세우고 오만 거로 줄을 세워요. 그리고 그게 타고난 클래스라고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수저 이렇게 타고난 수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 못하면 네 자식은 공부 잘할 거 기대하지 마라 이런 유튜브까지 있더라니까요. 타고난 머리 순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도전시키면 안 해요. 왜냐하면 못 풀면 창피당하고 내 계급이 들통날까 봐.
끝까지 매달려서 좀 더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쉽게 포기해요. 어차피 내 타고난 머리 때문에 못 푸는 건데 더 할 필요가 없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가볍게 여겨요. 자기가 성적이 안 나오면 머리 핑계를 대요.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해요.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지금 못해도 좌절하지 않고 더 노력해요. 이 성장 마인드셋을 만들어주면 어려운 문제를 오래 매달리는 과제 집착력이 발휘되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GTG에서는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춰주기 위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도 하고 쌤들하고도 세미나를 하고 학생들한테 이런 걸 잘 전달하려고도 하고 GTG 학생의 다짐 이런 거 해가지고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불어넣는 좋은 문구도 써놓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있는 학생하고 없는 학생하고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어릴 때 태도가 1도만 달라져도 성과는 나중에 점점 벌어져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수록 태도를 다르게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깊이 생각하는 태도. 그냥 어슴푸레하게 비슷하면 확 찍는 거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고 어려우면 몰라요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태도.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끝까지 매달려서 하려고 하는 과제 집착력. 혼 안 날라고 검사 받으려고 숙제 검사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내가 진짜 아나 모르나 이거를 내가 다음에 써먹을 수 있나 없나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하려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하려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는 태도. 검사 받으려고 공부하는 태도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하는 태도 이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상위권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상위 한 5% 안에 든다 하면은 상위 10%까지는 막 여러분이 닥달해가지고 공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 사춘기 때 하면 고비가 오는데 그거 넘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닥달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게 4%가 1등급이거든요. 9등급제 하에서 4% 1등급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그거로는 안 돼요.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공부하는 게 꼭 섞여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닥달까지는 아니라도 관리가 있더라도 본인이 진심으로 하려는 이 마음 없이는 최상위권, 극상위권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어릴 때 형성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애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켜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숙제해. 어디 틀리면 이거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다시 해. 연상 뭘 해. 하지마. 일일이 지시하고 말 안 들으면 잔소리를 하든 설득을 하든 훈계를 하든 당근을 걸든 뭐 이거 끝나면 게임하게 해줄게 하든 뭐 해서라도 여러분이 조종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숙제 검사하고 선생님이 관리를 대신 해주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남한테 검사받고 혼나지 않으려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공부하고 보여주는 껍데기를 공부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내실을 채우는 공부하고 마음가짐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 태도가 너무나 큰 차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는 태도를 길러주지? 어떻게 하면 과제 집착력을 길러주지? 어떻게 하면 깊이 생각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주지? 하는 거는 저희가 다른 설명에서 이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오늘 뒤에서 조금 다룹니다.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는 못 다뤄요. 이것만 해도 1시간짜리 설명의 주제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수업 관련해서는 공부한 거를 정리해가면서 가는 이 태도를 길러주신 게 교과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문제 풀어짓기는 공부예요. 문제 풀고 또 다른 거 풀고 또 다른 거 풀고 프린터 또 풀고 오답노트도 하고 이렇게 양치기로 많이 푸는 공부. 여러분이 우리가 연산이 잘 안 돼요 하면 문제집 또 한 권 풀리고 그거의 반대말이 정리하는 공부입니다. 학생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부한 거를 정리하고 자기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고 이건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네. 이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목차를 보고 다시 해서 좀 더 큰 지식으로 연결을 하고 이런 게 정리하는 공부예요. 오답도 자기가 정리해서 이건 내가 자주 틀리고 틀린 이유가 이거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리하는 공부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안 키워주시고 양으로만 계속 풀리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숙제에 치우기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때 예를 들면 연산 실수를 줄인다.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한다. 기본 문제집을 안 틀리고 다 이해를 한다. 다 풀 줄 안다. 이런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 양치기 방식이 있고 정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양치기 방식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게 채점만 하고 뭐 피드백만 주면 되니까. 근데 정리하는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가 어릴수록 한 1학년 7세 이럴 때는 정리라는 걸 할 줄 모르기가 쉬워요. 국어 독해 능력이 강한 애가 아니면. 근데 2학년 지금 이제 2학기잖아요. 이쯤 되면 정리하는 거를 슬슬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시키지 하는 거는 이따가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런 식의 태도를 길러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해요. 뭐냐면은 정서입니다. 공부 정서, 수학 정서. 태도 좋고 능력 좋고 지식 좋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싫어하면은 억지로 하고 있으면 효율이 확 떨어지고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군대 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습관이 됐어요.
매일 운동을 했어요. 근데 제대하고 운동을 했을까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어요. 그거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한참 뒤에 제가 50 아저씨가 돼서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재미가 들렸어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뛰던 걸 이틀에 한 번 뛰다가 날마다 뛰고 1km 뛰던 애가 2km 뛰고 3km 뛰고 나중에 10km를 뛰었어요. 5분 겨우 뛰던 사람이 1시간 반씩 뛰었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재밌어서 뛰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뛰고 눈이 오는데도 뛰고 추울 때도 뛰고 더울 때도 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더라고요. 달리는 거리도 늘고 달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아마 누가 말렸어도 달리기를 했을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습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좋아하니까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잘하게 돼요. 조금 지금 지식이 남들보다 부족해요. 늦게 시작했어요. 좋아하니까 많이 하고 많이 하니까 정성 들여 하고 좋아하니까 정성 들여 하니까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요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 틀렸다, 맞았다, 1등 했다, 100점 맞았다 이런 식으로 남과 비교를 하거나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잘 안 될 때 유리 멘탈로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쉽게 좌절해서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기도 해요. 해도 머리에 반은 걱정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게 반복돼서 좀 하위권이거나 크게 지적을 받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 수학 공포증까지 생겨요. 수학 공포증이 생기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역시 하고 포기를 쉽게 해버리죠. 나중에 안 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틀려도 남보다 상대평가가 못해도 멘탈이 안 부서지도록 과정 위주의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결과 위주의 피드백이 아니고 남과 비교하는 상대 경쟁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목표한 거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어제의 나보다 더 성장했느냐 아니냐 이런 절대 경쟁을 시키셔야 돼요. 남과의 경쟁이 아니고 어제의 나와 경쟁, 남과의 경쟁이 아니고 내 목표와의 경쟁, 이게 절대 경쟁입니다. 과정 위주의 피드백을 주면 내가 노력을 했으면 지금 결과가 좀 안 좋아도 마음이 괴롭거나 주눅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남과 비교를 안 하고 내가 성장했느냐를 가지고 하면 언제든지 나의 플레이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마음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든지 슬럼프가 온다든지 남이 자꾸 앞서 나간다 자기 비춰진다든지 그럴 때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끝까지 매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 위주의 피드백, 남과 비교하는 상대 경쟁의 피드백을 하시면 우리 아이 공부 정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공부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이 정서와 태도라는 이 기초를 닦아주셔야지 좋은 것 같아요. 그 위에 능력,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기술입니다. 연산 빨리 하고 이런 기술은 정말 어릴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어릴 때 정서와 태도, 능력을 개발해 주시는 거다. 이거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이 아이에게 인생의 선물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가 쉬워져요. 마치 날카롭게 날이 들어있는 도끼를 가지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말은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설명의 주제가 될 만큼 중요하고 덩치가 큽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을 잘 알려면 아까는 공부 일반에 관한 것이도 있는데 수학이 한정해서 하면은 교과 수학이든 어떤 수학이든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암기를 시키기가 쉬워요. 초등학교 수학 공부에 특히 4학년, 5학년까지의 대부분의 공부가 어떤 알고리즘 반복해서 정확하게 실행하는 훈련인 경우가 많아요. 더하는 법, 빼는 법, 곱하는 법, 나누는 법, 분수의 덧셈하는 법, 분수의 곱셈하는 법, 소수의 곱셈, 소수의 나눗셈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알고리즘을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뇌를 빼고 이해 안 하고 그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것만 연습 진탕 해가지고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중학교 과정까지도 유형 암기라는 형태로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을 다 유형별로 외워서도 가능해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은 위로 올라갈수록 개념이 2배, 3배 늘면은 유형은 그거의 제곱배, 세제곱배로 팡팡 늘어요. 나중에는 감당 못할 정도로 유형이 많아져요. 거기에 유형을 넘어서서 응용을 하고 심화까지 하면은 지수함수적으로 확 증가해요. 그래서 암기로 공부한 학생은 결국은 중학교 때 벌써 좀 후달리기 시작하고 고1 되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요. 그 전에 이미 암기로 하던 애들은 수포자가 초5 때 한번 발생, 그 다음에 중1 때 한번 발생, 그 다음 고1 때 또 대량 발생, 최후의 애들이 미적분할 때 한번 또 발생, 뭐 이렇게 암기 위주로 하는 애들이 고비마다 우수수 다 탈락합니다. 근데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수학이 암기할 게 적어서 좋아요.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애는 그 많은 유형을 다 암기하려니까 수학은 진짜 외울 게 끝도 없는 과목이 되고요. 이해 위주로 공부하는 애는 개념, 원리, 뭐 대표적인 유형 몇 개만 암기하고 그걸 이해하면은
변형 문제들은 그냥 이해한 걸 바탕으로 문제 결력을 이용해서 풀면 다 풀리니까 외울 게 적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아니고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도록 만들 거냐? 위상년 올라갈수록 개념이나 원리, 유형이 많아지니까 이해라고 하는 게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원이나 뭐 선생님 이런 분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2학년 정도면 선행학습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걸 추천합니다. 어떤 거 배웠어요. 2학년 1학기에 뭘 배우고 뭐 2학기에 뭘 배우고 배웠어요. 그때 개념이나 원리가 정말 조금밖에 없거든요. 한 단원에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개념이나 원리가 별로 없거든요. 애들한테 예를 들면은 이게 뭐야 가르쳐줘. 아니면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좀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어? 이렇게 개념이나 원리 또 어떤 문제를 학생이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선생님 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거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는 내용이지만 들어주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서 쇼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태어나서 처음에 울고 똥 싸는 것밖에 못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던 애가 자기가 무언가를 읽고 이해하든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 입으로 뭔가 자기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진짜 감탄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적을 하시면 안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 그거 잘 이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설명해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잘못 알았거나 어슴푸레 알았던 거는 다시 설명하다 보면 다시 교정이 돼요. 아니더라도 설명을 잘 들어서 내가 다음에 또 설명 부탁할게. 이 정도면 돼요. 절대 지적은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놀이하고는 늘 기쁜 마음, 즐거운 추억이 돼야 돼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 말을 귀담아 줬지. 귀담아 들어주지. 두 번째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도전입니다. 도전이라는 게 뭐냐면 늘 쉬운 것만 하지 않고 조금 힘에 부대끼는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를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을 한다거나 조금 선행을 해서 공부해야 되는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간다. 좀 더 어려운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도록 수학 교양도서나 이런 걸 익힌다거나 사고력 수학이 바로 그런 거 도전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사고력 수학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도전하게 만들어야 그때 재미가 생깁니다. 도전하게 만들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도전의 반대가 했던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필요하죠. 근데 99점인데 100점 맞으려고 좀 더 반복시키는 거예요. 연산학습지를 하는데 다 잘하는데 어쩌다 실수 한번 한다고 문제집 한 권 더 풀리는 거예요. 속달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속달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데도 마치 내신 시험에는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그 1점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어린 나이에 100점 맞게 내신 대비하듯이 실수하면 혼내고 빨리 못 풀면 혼내고 이렇게 과도한 반복은 하지 마시라고요. 그 에너지로 도전을 좀 시키십시오. 그래야지 재미가 있고 능력이 개발되고. 그 다음 자율. 수학을 잘하려면 스스로 뭔가 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가르쳐주고 따라하게 하는 방식을 많이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춤추는 법을 배운다. 태권도를 배운다.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학생이 따라하고 뭐 처음에는 어설프니까 그건 그렇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기가 쉬워요. 많은 경우가 이런 전수학습이라 그래요. 가르쳐주고 따라하고 응용하고 이 방식으로 공부하기 싫은데 수학은 그거로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려면 이 지식을 습득했다 뿐만 아니고 안 배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줘도 내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가 같이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전수학습하고 혼자서 하는 이런 탐구학습 또는 자율학습하고 꼭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입니다. 사회는 조금 다르죠.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개념을 잘 알고 그 개념과 개념을 잘 체계화시키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중요하죠. 사회나 역사 이런 거는. 근데 수학은 일타 강사 강의를 똑같이 듣고 거기에서 가르쳐준 거는 다 학습을 했어도 시험에는 똑같은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기본 문제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어느 정도 상위권 애들용 문제는 똑같은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평소에도 스스로 뭔가 하는 거를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수성이에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게 사고력 수학이에요. 좀 도전적인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 그게 사고력 수학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편하게 갔던 길을 갔어요. 근데 다음에 내비게이션 끄고 한번 가라 그러면 못 갈걸요. 그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혼자서 지도 보고 막 물어가면서 억지로 찾아갔어요. 고생하면서. 다음에 가라 그러면 또 갈걸요. 스스로 한 게 능력도 개발되고 이해도 잘 됩니다. 기억도 오래 갑니다. 변형도 더 잘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뒤에서 누가 계속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뭐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목표를 달성했어요. 재밌을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이제 목표했던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재미가 있습니까? 성취감이 있어요? 여러분 좀 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저것 일일이 지시를 받아서 뭘 했을 때 성취감이 있었는지. 근데 게임을 해도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더 뭔가 깨닫고 뭔가 점수가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아마 여러분이 혹시 큰애들이 게임을 너무 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은 게임 일일이 지시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을 가르쳐줬니?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거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 게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하는 방법으로 네 번째, 공부가 재밌게 만들어주세요. 수학이 재밌게 만들어주세요. 재미가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해, 도전, 자율, 이게 재미의 요소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죠. 너무 시시한 게 자꾸 반박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죠. 이해도 못하고 무작정 암기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죠. 재밌게 하려면 제일 재밌는 게 하드펀이에요. 이지펀이 아니고 시시한 거를 자꾸 하면은 100점 맞아서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애들 그거 좋아하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시시해요. 재미가 없어요. 달랑말랑하게 도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과 수학을 할 때 이런 재미가 있어요. 몰랐는데 알아가는,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확실히 아는 재미,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아는 재미, 이런 배우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걸 촉진하는 방법이 완전 학습이에요. 조금 이따 할게요. 자기가 성장하는 재미, 이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가 수학 공부에 필요하다. 이런 재미 요소를 집어넣자. 이거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사고력 수학입니다. 제가 자꾸 사고력 수학을 강조하게 되네요. 수학을 잘하려면 학생이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학생의 뭐 능력이나 태도나 정서가 똑같은데 노동만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노동하고 운동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장하도록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게 요 동 강화하는 걸 많이 쓰세요. 너 요번에 몇 점 뭐 이상 받으면은 뭘 사줄게. 어디 놀러 갈게. 너 이번에 몇 점 못하거나 반을 못 올라가면 너 학원 끊는다. 또는 뭐 잔소리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어른을 상대하는 방식이죠. 우리 어른한테 월급도 줄게, 뭐 보너스도 줄게, 아니면 너인당 잔소리 할 거야. 군대 같으면 막 때리죠.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동기를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마음이 없을까요? 공부 욕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공부 욕심이 없어서 노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면 부모한테 인정받고 친구들도 인정받고 좋은데 왜 동기가 없겠어요? 공부할 동기는 있습니다. 근데 공부 능력이 없는 거죠. 노력도 능력이고 노력도 힘이거든요. 그래서 동기 부여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특히 부정적 동기, 외부적 동기, 내부적 동기는 좋아요. 재밌어서 하거나 보람이 있어서 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당근과 채찍 같은 외적 동기 가지고 동기를 부여하시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동기가 없으면 안 움직이기도 하고요. 아빠 앞에서 봤던 남한테 검사받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남 공부를 하게 돼요. 내 공부가 아니고. 그런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아니고 반대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키십시오. 뭐냐면은 주로 습관 같은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씻고 바로 두 쪽 푼다. 이런 게 시스템이에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설계하시고 이 작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박지선 선수는 그날 훈련하고 나면 축구 일기를 써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추신수 선수는 그날 훈련하러 모이는 시간이 있으면 남들보다 2시간 일찍 가요. 일찍 가서 그날 훈련할 거를 준비하고 그전 경기를 분석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어떤 서울대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1학년 때부터인가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였다는 게 뭐냐면 저녁 8시만 되면 테이블이 있었나 봐요. 테이블 앞에 의자에 앉아있는다가 시스템인 거예요. 앉아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책 보거나 장난감 가지고 놀거나 그렇게. 그럼 그 맞은편에 어머니 앉아서 같이 뭐 아버지랑 같이 뭐 그분들도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 5분, 1시간.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주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서울대 오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대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잔소리 할 거 없죠.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지시하고 할 게 없죠. 이런 거를 규칙 기반 양육이라고 합니다. 규칙 기반 양육은 제가 1학년 간담회 할 때 이거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거를 제가 1학년 거를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이제 막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타임라인을 밑에 설명란에 찍어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럼 아까 정리하는 공부 방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리를 다른 말로는 반성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시스템을 제안 드릴게요. 문제를 풀 때 책에다 직접 풀지 말고 노트에 풀게 하십시오. 근데 특히 저희는 반반 노트라는 걸 해요.
반반 노트가 뭐냐면 원래는 연습장하고 오답 노트 두 개를 따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노트 하나에 왼쪽은 연습장, 오른쪽은 오답 노트. 근데 모든 문제가 다 틀리는 건 아니니까 오른쪽은 좀 비어 있어요. 왼쪽에만 풀어요. 책에는 아무것도 손대지. 그러다가 맞다 틀리다 채점 안 되면 틀리면 계산 흔적 있잖아요. 아직 어려가지고 풀이 과정을 자세히는 못 쓰지만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찾아서 그 옆에 새로 푸는 거예요. 연습장에 풀고 틀리면 오답 노트에 다시 풀어 하는 거랑 반반 노트에 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면 자기 풀이를 보는 거예요. 어디 틀렸는지 찾기 위해서. 그게 반반 노트입니다. 자기 풀이를 돌아보게 만들라고. 물론 애들이 하고 답만 딱 쓴 게 많아요. 아직 시시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 습관 들이십시오. 풀이 과정이 논리적이지 않고 흔적만 왔다 갔다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기 계산을 자기가 돌아보고 자기 옛날 생각했던 거를 되짚어 봅니다. 이게 반반 노트예요. 한 줄 풀이는 뭐냐면요. 도움 받았어. 못 풀어가지고.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옆에 푼단 말이에요. 반반 노트는 도움 받으면 그 옆에 빈 데다 다시 풀게 돼 있거든요. 한번 풀었어. 그리고 밑에다가 한 줄 풀이 해가지고 그 풀이를 한 줄로 요약이 어려워. 애들이 그냥 말로 줄줄줄줄줄 풀이 과정을 다 설명하는 건 쉬운데 압축해서 한 줄로 요약하는 건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분자를 통분해서 크기를 비교한다. 요게 한 줄 풀이에요. 소수와 분수가 몇 개 있는 세트에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골라라 할 때 이걸 일일이 다 분수로 바꿔서 통분하면은 너무 큰 수가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틀리기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면 1과 0과 2분의 1을 기준으로 일단 큰 거, 작은 거를 분류한다. 큰 거는 큰 것끼리만,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만 비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림 정밀 연산이 아니고 어림 먼저 하고 어림셈이라고 하거든요. 어림셈을 먼저 한 다음에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 비교한다. 요게 한 줄 풀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문제의 풀이를 한 줄로 요약하는 훈련을 시키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직 2학년은 좀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오늘 보여주셔야 돼요. 이 한 줄 풀이가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적 구조를 추출하는 훈련이에요.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비슷한데 둘 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어떤 애는 분모를 통분할 때 있고 어떤 애는 분자를 통분할 때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나눠서 비교할 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똑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인데 그러면 이 문제의 특징은 분자를 통분하는 거야. 이 문제의 특징은 어림셈을 먼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그 문제의 고유한 특징을 뽑아내는 거야. 그러려면 문제에 대해서 구조화를 본질을 관찰하는 그 습관이 생겨요. 그 다음이 취해독입니다. 요거는 숫자 7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세 권을 푸는 거, 세 권을 한 번씩 푸는 거가 있고요. 한 권을 3번 푸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클까요? 1 곱하기 3은 똑같은데 효과는 이게 훨씬 큽니다. 해보시면. 3권을 한번 풀고 오답 노트만 했던 거랑 한 권을 마르고 닳도록 여러 번 보는 거랑 해보면 우측이 확실히 효과가 높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칠레도 가는 걸 완전 학습이라고 해요. 3번 푸는 게 아니고 7번 풀게 시켜요. 물론 이제 사고력이 강한 애는 한 3번 해도 되고 사고력이 약한 애는 7번이 아니고 8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한 책을 여러 번 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지식과 지식 사이의 연관관계가 잘 파악이 돼서 머리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가 돼요. 근데 여러 번을 한 번씩만 풀고 오답 노트만 하면 머릿속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요. 들어있는 지식은 많죠. 근데 마치 냉장고에 막 비닐봉다리에 싸가지고 막 집어넣거나 창고에 이것저것 다 담아놓은 짱 박아놓은 그런 창고가 돼요.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양은 적더라도 체계적으로 냉장고를 정리해 놓거나 창고에 이렇게 분류표를 붙이고 쫙 칸막이를 해서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들어있는 건 적더라도 있는 거는 다 꺼내서 적절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칠해독이에요. 이걸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목차를 이용하고 목차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차를 만들고 마인드맵 그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거를 시키는 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7번은 풀리면 돼요. 칠해독에 대한 거 저 영상이 또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참고를 하십시오. 다만 문제집을 여러 권 안 풀리고 한 권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좋다. 반반 노트랑 합쳐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2학년은 대부분은 반반 노트도 잘 못하고 칠해독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회독수를 한 3회독으로 줄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반반 노트는 심화 문제집 또는 응용 문제집만, 즉 공도료 문제 푸는 것만 반반 노트에 하고요. 기본서나 뭐 기본 플러스 응용 이런 문제집은 그냥 책에다 풀도록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초등 저학년 거는 책이 그 개념이나 원리를 도입하느라고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빈칸 채우기도 있고 해서 이거를 노트에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노트에 풀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책에 풀게 하고요. 대신 심화나 응용은 노트에 풀게 하시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도입하시면 되고요. 7회독도 할 거리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3회독이나 4회독만 할 수 있고요. 책에다 좀 풀었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2회독 때는 틀린 거를 새 책을 사요.
그래서 틀린 것만 표시해서 그걸 다시 풀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책 한 권 더 사십시오. 연구 노트, 요거는 큰애들용이에요. 오늘 2학년한테는 좀 뺄게요. 마지막으로 수학 잘하려면 그릿을 길러주시면 좋은데, 이 그릿을 기르시는 거는 요게 핵심입니다.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 처음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쉬운 거, 잘할 수 있는 거, 재밌는 거를 던져줘요. 그거를 자기가 성공했어. 박수 치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 이렇게 성취감을 만들어 가십시오. 규칙 기반 양육을 해요. 그러면 어떤 규칙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쪽 풀기, 정말 2분이면 끝나는 거. 그런 거 하나 했어. 근데 박수. 똑같은 시간에 하루에 한쪽 풀기를 했어요. 박수. 그 다음 두 쪽. 또 박수, 세 쪽, 박수. 이렇게 점점 늘려가십시오. 요거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저는 한자급수 시험 같아요. 한자급수는 2학년도 할 수 있거든요. 8급부터 하면 돼요. 한자급수 시험을 하루에 한 쪽씩 한다. 그리고 8급을 따면 공식 시험은 쳐도 되고요.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도 되고, 부모님이 이제 짚어가면서 30개 짚어서 다 말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매일매일 추가하고 한 권 급수를 따면은 책거리 하면 뭐 피자를 먹는다거나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거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작은 성공을 설계를 하십시오. 이거 잘 돼 있는 게 운동에서는 태권도 품뛰기가 그렇고, 뭐 악기에서는 최근이 몇 번 이런 게 잘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작은 거, 쉬운 거, 재밌는 것부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미션이 커지는 그런 거를 눈덩이를 굴리도록 설계를 하십시오. 이걸 아예 교육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수학에서는 이게 진도가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 사고력 수학 중에서 다른 사고력도 비슷하지만 특히 GTG 사고력 수학은 이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를 점진적 몰입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시리즈 퍼즐을 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퍼즐이에요. 처음 1번은 쉬워요. 100번은 어른도 어려워요. 그것도 1학년, 2학년이 해요. 그게 작은 성공의 눈덩이를 굴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릿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수학학습 로드맵 조금 설계를 드릴게요.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서. 딱 하나만 하다면,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국어를 하십시오. 독서, 이해력, 언어 사고력, 이게 비판적 독서라고 합니다. 비판적 독서.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면은 제 전공 아니고 전문 분야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좀 적긴 한데 찾아보십시오. 요즘 이제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책이라는 형태로도 있고 학원이라는 형태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한자급수 시험이 또 5위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2학년까지. 수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국어가.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은 저는 아직까지는 필수 같아요. 2학년 때 하는 거. 저희는 뭐 4학년까지는 하셔라. 고등과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셔라. 이렇게 권합니다. 해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사고력 프로그램마다 목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교구 활동 사고력도 있고요. 지식 탐구 사고력도 있고요. 문제풀이 사고력도 있고요. 교과 연계 사고력도 있고요. 저희 GTG 같은 정서 태도 사고력도 있고, 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거 골라서 하시면 돼요. 요 유형에 대한 거는 1학년 간담회 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하십시오. 그때 규칙 기반 양육하고 사고력의 종류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아예 사고력의 종류만 따로 설명한 이제 독립 영상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1학년 간담회 영상이 있습니다. 문제결력 수학도 병행하십시오. 필수입니다. 031 필수 수학, 팩토, 문제결력 길잡이, 최상위 사고력, 3번 많죠. 그런 거 좀 푸십시오. 그거를 사고력 문제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좋습니다. 어느 일이든 요거를 좀 푸세요. 교과 심화 문제집, 이것도 좋죠. 이것도 머리 좋아지게 하는데 약간 둘이 달라요. 교과 심화 문제집에 있는 거는 배웠던 지식, 개념이나 원리나 유형을 잘 활용해서 푸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딘가 배운 거를 잘 기억해서 연결하고 결합하는 그 능력이 중요해요. 근데 얘들은 창의적 문제, 그래서 배웠던 지식이 별로 안 쓰여요. 3학년 지식이 있는 애는 3학년 지식으로 풀 수 있고, 2학년 지식이 있는 애는 2학년 지식으로 풀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이 별로 안 써요. 대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 방향은 잡는 그런 문제, 창의성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 교과 심화 문제에 있는 그 문제들도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음에 교과 심화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낯선 문제를 만났어. 출제자는 이 유형하고 저 개념하고 섞으면 풀린다는 거 알고 출제했는데 아이는 그게 안 떠올라요. 그러면 뭘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렇거든요. 무슨 생각을, 어떤 지식을 써먹어야 될지 모를 그때, 바로 그때 평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놨으면 자기가 알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어쨌든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낯선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놓으면 평소 심한 문제집 풀 때 더 잘 풀리고요.
더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고요. 진도도 더 빨리 나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만약에 교과 심화 문제집을 3시간 공부한다 하면은 3시간, 4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얘 1시간 정도는 공부하십시오. 1대4 정도는.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하면 3-4시간 이 정도 비중으로 심화 문제집 할 때 시간을 조금 아껴서 이런 사고력 문제집을 조금 병행하십시오. 하는 게 심화 문제집만 드립다 한 것보다 더 이익이에요. 마치 도끼날을 가른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사고력 하면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사고력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고력 중에서 문제풀이 사고력은 뭐 이거 푸는 거랑 같아요. 근데 나머지 사고력들은 달라요. 사고력 안에는 문제결력도 있고 논리력이 있고 연산력, 규칙 이해력, 탐구력, 논리력 이런 추론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바탕 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결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도형이 상상이 안 되는데 문제결력이 발휘가 안 되고요. 논리력이 약한데 문제결력이 발휘가 안 되고요. 연산력이 약한데 문제결력이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은 완전 기초체력을 기르는 거고 문제결력은 그 기초체력의 바탕 위에 이렇게 낯선 문제 푸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을 하면서 얘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리고 사고력과 문제결력을 공부하는 방법은 교과 수학 공부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몰입과 탐구라는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소수의 문제를, 소수의 좋은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교과는 좀 양이 있죠. 숙달도 되고 여러 유형을 다 습득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니까 깊이 생각해서 혼자서 낑낑거리고 풀 여유를 줘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따라하기 방식을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탐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낯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1031 필즈, 팩터 이런 거 하면서도 앞에 풀이가 있거든요. 그거 먼저 공부하고 뒤에 문제 풀기예요. 심지어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문제인데 유형 암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래도 머리는 좋아지죠.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훈련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먼저 도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교재의 앞에 설명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선탐구 후학습 이 방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개발이 목표니까요. 교과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사 학생이다.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선행을 하십시오. 선행할 때 심화 문제집까지 같이 하십시오. 예를 들면 최상위 수학 같이 하세요. 최상위보다 더 어려운 거 뭐 왕석, 최상위니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최상위면 충분합니다. 초등은. 중등은 A급 수학, 명라벨 뭐 그런 정도 하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행을 하십시오. 10%에서 10% 이게 2등급이에요. 4%가 1등급이고 2등급 학생은 2배속 선행하십시오. 2배속 선행이 뭐냐면 석 달에 한 학기씩 나가는 거예요. 원래 6개월에 한 학기잖아요. 근데 그거 반인 석 달에 한 학기 나가는 거예요. 2배속 선행 정도는 하십시오. 심화는 심화 문제집 최상위까지 해도 되고요. 그거 전 단계 준심화서 또는 응용서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심화서에서 너무 질척거리고 오래 있으면 고등심화할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고등심화고 고등심화는 한 3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초등에서 왕수학, 최상위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다. 좀 시간 낭비가 있어요. 애가 술술 잘 풀면 괜찮아요. 하여튼 정답률 70%인 문제집까지 요거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들 응용을 할지 심화를 할지는 정답률 70%인 문제집까지만. 정답률 50%인데 막 어려운 문제 풀면 더 좋다고 선생님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오답노트 시키고 애 이렇게 몇 번씩 풀려가면서 하실 거 없어요. 그냥 응용까지 하고 정답률 70%가 응용이면 응용까지는 하고 나가도 돼요. 고등 때 진짜 심화를 해야 되거든요. 상위 10%에서 30%다. 그러면은 1.5배속 선행하십시오. 넉 달에 한 학기. 넉 달에 한 학기씩 나가면 돼요. 문제집은 한 2권이나 3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집은 응용까지만. 그리고 초등 연산학습, 연산서까지. 그리고 이 학생들은 개념이나 원리 또 도움받았던 문제는 말로 설명하는 거 좀 지켜야 돼요. 요 위에 학생은 설명 안 해도 선생님 놀이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여기 3등급부터는 다 해야 하는 게 좋아요. 다음에 상위식으로 온다면 아직은 선행할 때 아니에요. 2학년이면. 현행만 하십시오. 대신 연산하고 응용까지만 하시고 설명하게 하고 국어에 집중하시고 사고력 열심히 하십시오. 이 학생들은 레벨을 올려야 돼요. 근데 교과 문제 풀어서 레벨이 잘 안 올라가요. 있는 레벨 안에서만 놀지 사고력 자체를 크게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과 수학은 있는 그릇에 내용물을 담는 거고요. 그릇 자체를 크게 하는 거는 사고력 수학이나 문제결력 수학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그걸 잘해요. 교과 심하면서도 그릇이 커지긴 하는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애가 못한다고 별표 치는데 계속 생각해봐 하느라고 안 되고요. 어려운 문제 못 풀어서 어쩔 예고 있는데 계속 풀리면 수학 정서만 나빠지고 진도만 못 나가. 나중에는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수준 따라 로드맵을 좀 다르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애가 상위 몇 프로인지 어떻게 아냐? 전문가하고 상담하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같은 데 와서 테스트 보시고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전문가를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정답률을 이용하십시오. 정답률이 10%인 문제집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이에요. 그거로 역으로 추산할 수 있고요. 일부 경시대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시대회 중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이용하는 성대경시, KMC 이런 거 말고요. 학력 인증을 해주는 경시대회들이 있어요. 뭐 HME도 있고 KMA가 좀 더 어렵죠. 뭐 그런 종류도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HME나 KMA 같은 데는 그 문제에 정답률이 있어요. 그리고 정답률을 보면 우리 애가 이 문제를 맞는 게 어느 정도 다 있고 학생의 이제 총점 분포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대충 우리 애가 상위 몇 프로다가 좀 나옵니다. 그런 경시대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GTG에는 사고 말고 문제인력 수학 말고 교과수학도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EY 1반, 2반, 3반, 4반, EY 5반까지 얼마 전에 개설했어요. 현재 진도가 1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하고 있고요. 2반은 6학년 2학기, 3반은 5학년 2학기, 4반은 4학년 1학기 갈 거예요. 5반은 이제 3학년 2학기 시작했습니다. 심화는 이렇게 주로 최상위를 하고요. 요 반만 최상위 S를 합니다. 좀 지나면 최상위로 갈 거예요. 이 반도. 저희가 내년 1월에 16년 1월에 한 반 아니면 두 반 더 개설할 예정이에요. 하나는 요 두 반 사이가 진도 차이가 크거든요. 5학년 2학기랑 4학년 1학기라서 요 중간쯤에 한 반을 더 신설할 수 있어요. 내년 1월 기준으로 5학년 2학기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1월 달에 4학년 1학기 시작하는 반 한 반 더 신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반은 2학년 2Y 5반하고 진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 반 학기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두 반 다 개설할지 둘 중에 하나만 개설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회의를 하고 저희 교실 사정이나 선생님 사정 또 요청사항 같은 거 설문조사 해보고 개설할게요. 현재 계획으로는 두 반 다 개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두 반은 영재고하고 KMO 쪽을 좀 노리는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반부터는 영재고도 일부 돼요. 영재고 가능합니다. 요번에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 영재고 학교에 간 학생 중에 4학년 때 재진도 시작한 학생도 영재고 붙었어요. 저희 학원 학생 중에 그 위에 기수도 거의 3, 4학년 때 재진도였는데 영재고 붙은 학생들이 꽤 있어요. 거의 뭐 모든 기수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진도가 느리면 좀 바빠요. 그래서 3반까지도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 많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4반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3반 밑으로는 대체로는 의대나 이렇게 수능과 내신을 거쳐서 의대를 간다거나 그런 나이, 고등학교는 뭐 자사고를 가거나 낙생고나 대치동으로 이사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수능과 내신의 길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반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갑니다. 필요하신 분은 기존 반을 이용하셔도 되고 1월 달에 개설하는 반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됩니다. 수학은 즐거운 도전과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3Y 3.5반은 한 학기를 두 달에 나가는 진도일까요? 세 달에 한 학기 나가는 진도일까요? 아마 3Y 3.5반은 내년 1월에 3학년 올라갈 때 개설되는 반이고요. 8주, 그게 두 달이거든요. 두 달에 나갈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늦어도 10주에 한 학기 나갈 거예요. 두 달 반이죠. 10주면. 두 달 아니면 두 달 반에 초등과정 나가고 중등과정은 그보다 조금 더 길어집니다. 세 달까지는 안 갈 거예요. 3.5반은. 내년에는 이름 체계를 좀 바꿀 겁니다. 숫자로 하니까 구별도 잘 안 되고 3.5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있어 이름을 조금 바꿀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필즈 초급을 들어가면서 심화 단계 문제에 재미를 못 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심화 단계 문제란 게 필즈 초급 심화 문제라는 이야기 같으신데요. 학생 이름이 잠깐만요. 저희 사고적 수학 듣고 있는 학생일까요? 질문하신 분. 재원생 아니시면 사고적 수학 수강하면은 좀 더 빨리 재미를 붙이고요. 만약 사고적 수학 수강생이라면 제가 많이 쓰는 기술이요. 문제수를 줄여줘요. 대신 네 문제가 심하거든요. 필지 초급이. 그 중에 한 문제나 두 문제만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포스트잇에 쓰게 해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들고 다니면서 풀게 해요. 학생이 어떤 문제를 슬로우 팅킹을 해야지 몰입이 되고 풀리거든요. 근데 슬로우 팅킹을 못하게 만드는 원흉 중에 제일 큰 원흉은 비교, 결과 위주의 피드백이고요. 두 번째 원흉이 조급함이에요. 나 이게 숙제 끝내고 나가 놀아야 되는데 이거 끝내고 교과 숙제하고 영어 숙제하고 그 다음에 놀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조급함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통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통시간에 수학에 요만큼 영어 이만큼 뭐 있을 건데 여기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포스트잇 몰입법이 뭐냐면 문제를 적어요. 포스트잇에 들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풀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럴 때 짬짬이 이 문제를 풀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풀게 하냐면 일주일 내내 이 한 문제만 풀어도 좋아. 대신 짜투리 시간 이거 풀어. 네 문제가 아니고 한 문제만 풀어도 좋아. 풀면은 내가 네 문제 푼 것만큼 칭찬해 줄게. 선생님한테 혼내지 말라고 말씀드릴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 마음이 안 조급해요. 왜냐면 짜투리 시간이니까 내가 어디 나가 놀아야 되고 다른 숙제 해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좀 지나면 그 문제가 외워져요. 그 문제가 외워지면 정말 신기하게 하루 이틀이면 풀려요. 외워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외워질 정도로 해서 틈틈이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 잠재의식이 그 문제를 자기 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잠재의식이 풀어요. 특히 자면서 많이 풀어요. 자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깰 때 풀려요. 깨면서 문제를 생각하면서 깰 때 풀려요. 그게 몰입이 됐던 증거거든요. 그런 경험 한번 하고 나면 아이가 성취감을 완전 느낍니다. 아,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어려울 때는 답했는데 풀면 이런 큰 성취감이 느껴지는구나. 도파민이 확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엔 좀 이렇게 도전적인 문제만 봐도 벌써 이렇게 입에 침이 고여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맨날 쉽고 빨리 풀리는 거, 그래서 다 했다고 칭찬받는 거, 다 맞았다고 칭찬받는 거 위주로 피드백 받았던 애가 심한 문제 나오면 답답해요. 빨리 안 풀리고 다 안 맞으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평소에 어떤 피드백을 주셨나, 과정 위주의 피드백을 주셨나, 결과 위주의 피드백을 주셨나도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사고력 수학이라는 전문 프로그램도 이용하시고, 교과 수학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몰입법이라고 잘풀이 시간을 이용하시고 풀어야 되는 숙제 양을 줄여주세요. 한 문제만 풀어도 돼. 한 문제 풀고 나면 그 다음 한 문제도 풀어. 그렇게 하시면은 성취감을 맛보는 기회가 옵니다. 어쩌면 초급이 자기한테 높은 레벨이라서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난이도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맞는 레벨인지 아닌지. 시험 한번 쳐보면 알아요. 정답률 70%로 보시면 돼요. UI2반 사고력 필드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많이 하는 학생인데. 네. 포스트잇 일주일 한 문제 너무 감사합니다. 오, 네. 이거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 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일단 전문 프로그램 하면서 기초 체력 좋아집니다. 점점. 그리고 아마 초급이면 지금 할 것도 같은데 제가 지금 땡땡 학생은 수업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교과에 심화 문제 최상위 하잖아요. 최상위 할 때도 하이레벨 문제를 한 문제 정도는 포스트잇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포스트잇 몰입법 비슷한 게 칠판 몰입법이 있어요. 칠판에 문제 하나를 써놓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좀 애가 들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근데 칠판에 해놓고 평소에 거기 도전 문제 적어놓고 그 도전 문제 풀면은 칠판에다 자기가 푸는 거,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아요. 다 잘 보이는 자리에 놓고 저기는 도전 문제가 있는 곳이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죠. 그걸 칠판 몰입법 합니다. 포스트잇 몰입하고 취지는 같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포스트잇 잘 잊어버리니까 잘 보이는 칠판에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두 개 같이 해도 좋죠. 그리고 칠판 몰입법은 장점이 나중에 풀었잖아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때 나와서 자랑하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 부모가 학생이 되고 네가 나서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줘 하면은 그게 자기의 성취감 스스로도 있는데 부모한테 자랑을 하면 10배로 커져요. 완전 여러분이 커다란 스피커 증폭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 몰입법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필즈, 초급, 중급, 고급 과정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학생이요. 안녕하세요. 고급 다음에 3과정 합니다. 고급 끝난 애는 3% 2과정을 하고 3% 2과정은 제가 수업합니다. 3% 2과정 끝나면은 아마 대체로 3% 2과정까지 한 애들은 그게 끝나기 전이나 그 끝날 무렵에는 저희 KM 입문과정 하태석 부원장님 수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걸 저는 중등 문제 해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 2과정 다음에 3과정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지금 2학년들은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3% 3과정까지 못 갈 거예요. 3% 2과정하고 바로 KM 입문과정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질문하는 학생은 아마 그런 학생이 높아요. 그러면은 하태석 부원장님 수업 들으면 돼요. 3% 2과정 때 저하고 수업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땡땡이는 교과 2. 안녕하세요. 영재고 2학년 조기 입학 예정인 중2 춘기들은 중1 때도 영재고 도전을 했었나요? 네. 저희 요번에 3명이 중2인데 영재고 합격했어요. 서울 영재고, 서울과학고 1명, 경기 1명, 한과영, 부산이죠. 한과영 1명이 3명이고요. 얘들이 6학년 때 KMO 같이 했고요. 중1 때 영재고 원서내는 얘들 중에는 없고 KMO만 했고요. 중1 때 원서냈던 다른 학생이 있어요. 초5 때 KMO 은상 땄고 초6 때 고등 KMO 금상 땄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IMO 금메달 딴 친구가 있어요. 대치동 친구인데 여학생인데 그 2명이 겨울학교 친구거든요. 겨울학교 동기에 중2가 2명이 있었는데 다 고등학생이에요. 다 고등학생이고 중학생 2학년 2명이 있었던 겨울학교 그 중2 중에 제일 잘하는 2명인데 그 둘 다 떨어졌어요. 서울영재고에서. 근데 저희 학원 학생이 붙었어요. 중2가 서울영재고. 네. 기준을 뽑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운빨도 좀 있어요. 그게 서류빨이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실적을 못 쓰게 됐으니까 그 안에 쓰는 무언가를 잘 써야 돼요. 중3 때는 뭐 걔들 다 붙을 건데 실력대로 붙는데 중1 때 도전을 저희 애들이 5학년 때 은상 땄던 애, 6학년 때 금상 땄던 애 이런 애들이 중1 때 원서를 냈거든요. 서울영재고. 서류에서 다 떨어져요. 중2 때 원서 냈는데 붙는 애 안 붙는 애가 이번에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서울영재고가 중1은 이제 잘 안 뽑는다더라고요. 백강연 사태 있고 나서. 그래서 중1은 잘 안 뽑는 것 같고요. 아예 반명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안 뽑는다더라고요. 중2는 이번에 봐서 좀 뽑혀요.
근데 저희가 중2에 조기 합격한 학생이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있거든요. 매년까지는 아닌데 가서도 잘 지내긴 하는데 어떤 학생은 중2에 붙고 안 가고 중3 때 다시 붙어서 간 학생도 있어요. 일찍 가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